자, 그러면은 오늘 저희 국외감축 에너지 부분에 국외감축 저희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사실 우리 그 UNDP 분께서는 뉴욕에서 현지에서 지금 접속 중이시고요. 또 나머지 산업부, 그다음에 에너지경제연구원, 그다음에 에너지공단에서 바쁘신 와중에 같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저 자신도 사실 지금은 제가 옷을 보시면 제가 약간 겨울옷 같이 입고 있는데 저는 여기 남반구의 호주 캔버라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전 세계에서 서로 같이 모여서 이 에너지 부분의 국외 감축 문제에 대해서 한번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바로 저희들이 세미나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좀 간단히 몇 분 동안 오늘 세미나의 백그라운드, 그다음에 그 중요성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시작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굉장히 다 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2030년 단일년도 기준으로 3,750만 톤이라는 많은 양의 온실가스 감축을 파리 협정 제6조를 활용하여서 우리나라 법령상으로는 국제 감축 사업을 한다고 돼 있죠. 국제 감축 사업을 통해서 국외에서 감축을 해야 된다. 저는 보통 그렇게 설명을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국외 감축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 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외 감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아직은 그거는 개도국이든 선진국이든 가릴 것 없이요. 많은 나라들이 아직 본격적으로 이행을 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매년도에 얼마를 감축해야 될 양이 우리나라에서도 그거 지금 어떻게 계산할 걱정이 많으신다고 그랬지만 사실 그거는 우리나라의 문제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나라에서 다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언제까지나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조만간 이제 실제로 구체적인 성과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기에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또는 정책 입안자들께서 실제 정책을 만들어 보시고 하다못해 UNDP와 뭐 관련된 국제의 모든 해답을 완벽하게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신 분도 있으실 수 있겠지만 역시나 국제기구들도 이걸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과 함께 실제 많은 시도들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컨텍스트로 들어와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선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국내 법도 만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렇지만은 여기 계신 많은 분들께서 하나 알으셔야 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이렇게 굉장히 많은 양의 국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거의 맨데토리로 설정을 해놓고 그렇게 기여를 하고자 하는 나라들이 국제사회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다른 나라가 미국이 어떻게 할까? EU가 어떻게 할까? 이런 걸 기다리시는 거는 사실은 저희보다도 그쪽 나라는 정책 우선순위가 훨씬 뒤에 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호스트 국가 입장에서 보면 개도국들은 이런 파리 협정 제6조를 활용을 해가지고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일거니와 자국의 새로운 지속 가능 발전을 하기 위한 새로운 기회를 찾고자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전체로 보면은 우리나라와 같이 이렇게 대규모로 온실가스 국외 감축을 하려는 나라가 거의 없구나. 그럼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중요한 룰 세터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생각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그 정도까지 하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반성을 해보기도 하고 아니면 새로운 기회에 대해서 논의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개도국의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저는 일반적으로 보입니다. 몇 개 국가는 조금 가닥을 잡아가고 있겠지만 일단 개도국들은 파리 협정 6조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잘 모르는 국가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가보면은 제도도 많이 없고 전문가들도 많이 없고 어떠한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개도국 정부를 컨택하는 당사자에 따라서 그 당사자가 국가일 수도 있고 또는 개인 기업일 수도 있고 컨설팅 펌일 수도 있고 국제기구일 수도 있는데 굉장히 다른 경우에 다른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은 개도국 정부들이 저도 뭐 제한적으로 경험이 있습니다만 만나보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혼란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은 다르게 표현을 하면 굉장히 조심스러운 그런 모양새를 갖추고 있기도 합니다.
예컨대 에콰도르 같은 경우에는 헌법 규정에 프라이빗 크레딧의 경우에는 에콰도르 주리스딕션 밖으로 못 나간다고 아예 박아놓은 나라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는 인도네시아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인도네시아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오늘 논의하는 주제인 이트모에 관련해서 국외로 산림 부분에는 거의 못 나가게 확정적으로 아직까지도 하고 있고요. 에너지 분야는 이제 가능성을 좀 보고 있는 정도이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마다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나라에서 또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은 제가 며칠 전에 그 산림청에서 주최한 큰 행사 가서 제가 기조연설할 때 말씀을 드렸고 여기 기업에서 혹시 그 세미나에 오셨던 분들은 들으셨겠지만은 우리나라에서는 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과 자발적 시장을 활용하는 것이 좀 혼재가 되어 있습니다. 양쪽은 서로 상호 보완적이고 상호 잘 활용이 돼야 되겠지만 두 개가 같은 얘기는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잘 구체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개도국으로 가보면 개도국 정부 입장에서는 여러분들께서는 여기 방에 계신 분들이 만약 프라이빗 섹터에 오셨다면 특히 금융권에서 오신 분이 계신다면은 금융권에서 계신 분은 여기서 이트모를 크레딧 형태로 내가 받아가지고 그걸 새로운 금융시장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를 통해서 새로운 금융의 어떤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로 활용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어떤 분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거기 개도국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직접 참여를 해가지고 내가 거기서 뭔가 그 결과를 만들어내서 그 결과를 활용을 하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겠다. 또는 그 인터미디어에 있으면 그 인터미디어 계약을 해가지고 나의 결과를 잘 좋은 값에 팔아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된 것은 하나도 없고요. 거기서 파리 협정 6조에서 우리나라가 엔디스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인가가 경우의 수가 굉장히 다른 굉장히 다양한 경우 수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모든 것들이 다 한 가지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그거를 다 보고자 하는 세미나는 아니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섹터라고 할 수 있는 에너지 부분에서 기존의 에너지 부분에서 현재까지의 굉장한 노력들은 여기 오늘 와 계신 최석태 팀장님이야 여러 실무 관계자들이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상당 부분이 기존의 CDM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배추권 거래 사업의 해외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되던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활용을 해볼 것이며 뭐 좀 더 나간다면은 우리 인접 국가인 뭐 일본에서 활용했던 제이스엔 같은 것들을 좀 활용을 해가지고 좀 더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시고 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노력들은 앞으로 계속 되어야 될 거고 계속 활용이 되어야 되겠지만 근데 우리나라가 당면한 가장 특히 정부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2030년 기준으로 3,750만 톤이나 많은 양을 크게 어떻게 확보를 해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를 하고 무엇보다도 그것이 개도국에서 오던 선진국에서 오던 그 호스트 국가의 역시 기후변화 대응에도 기여를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파리 협정의 목표인 현재로는 목표는 2도씨 달성으로 돼 있고 1.5도씨를 향해서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죠.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전 지구적인 차원의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큰 과제가 뭐냐면 지금 이런 프로젝트 베이스로 하다 보면 기존에 오늘 그런 논의들이 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프로젝트 베이스로 했을 때 여러 가지 장점과 더불어서 하나의 아쉬운 점 뭐냐면 대규모의 이트모를 확보하는 게 사실은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죠. 확보가 가능하더라도 그걸 관리하는 행정 비용이 굉장히 많아져서 벌써 관련된 정부 관계 여기 특히 이제 에너지공단이 대표적이겠습니다만 아마 밤잠을 거의 주무실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로드가 많이 올라가 계실 겁니다. 따라서 저희 연구팀이 에너지 부분뿐 아니라 산림이나 해양 다른 쪽을 통해서 계속 이런 세미나 시리즈도 하고 실제 정부 정책 관계자들이나 혹은 관련된 분들과 같이 협력을 하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런 대규모로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에너지 부분에서 해서 그래서 그 결과를 활용을 해서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달성에 활용을 하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은 민간 부분이 더 잘 참여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잘 노력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한 아주 좋은 예 하나는 뭐 국제사회는 지금 사실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저희 세미나가 어떻게 보면 우리 발제를 해주신 UNDP의 이 레티샤 오늘 오신 분은 UNDP 헤드쿼터 차원에서 UNDP 전체에서 이러한 이슈들을 총책과를 하고 있고 저희 연구팀하고 UNDP하고 논의를 해서 한국에서의 어떤 에너지 부분에서 이런 대규모로 저희들이 그냥 편의상으로는 jurisdiction approach라고 합니다. 대규모로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론도 만들어내고 그러한 어떤 정책을 만들어내서 그거를 국제사회의 하나의 큰 베스트 프랙티스로 저희들이 만든다면은 그거는 우리나라를 넘어서서 전 세계에도 좋은 것이 아닌가 그런 얘기들을 나눈 바가 있고 반대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현 정부의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많이 보실 텐데 현 정부의 정책을 본다면 글로벌 중추국가, 글로벌 피플 스테이트가 되겠다는 게 현 윤석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외교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글로벌 중추국가가 되는 데 있어서 기후변화는 빼놓을 수 없는 분야인 건 틀림이 없을 것이고 기후변화를 이런 국외감축제도와 잘 활용을 해서 특히 개도국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는 ODA 정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도 포함이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한다면은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역할을 국제사회에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아마 여기서 UNDP에서 곧 발표를 해주실 내용은 아마 여기 오신 분들, 많은 분들이 들어본 적이 없는 내용이실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저희 연구팀하고 UNDP하고 사전에 몇 번의 회의를 통해 가지고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것들을 어느 정도 아이디어를 모아봤고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히 그 토론을 해주신 세 분들은 관계 부처와 그다음에 관련 연구소에서 모신 이유가 특히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커멘트도 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모신 바가 있습니다. 제가 평소보다는 이렇게 처음에 첫 발제자 발제하시기 전에 말씀 내용을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저희 세미나의 목적은 한마디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나라의 아주 도전적인 2030년까지의 국외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특히 에너지 섹터에서 풀어야 되는 중요한 과제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모색해 보고 아마 정부에서는 이제는 2035 NDC 목표를 설정하는 작업을 하고 계실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나라의 국외 감축만을 가지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굉장히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는 파리 협정에서 국가에서도 감축이 가능하지만 다른 나라와 협력해서도 가능하다고 법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제도를 잘 활용하시는 모범을 보이는 그런 계기를 통해서 더욱 적극적인 국외 감축 목표 달성을 통해서 현 정부에서 얘기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될 수 있도록 해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저는 이런 정도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영어로 첫 번째 스피커 소개도 해드리고 되니까 영어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o I assume that especially Letitia, you have understood what I said in Korean. So I just tries to set out the context of today's seminar, what's our objectives and what's going to be discussed not only by yourself, but also with other discussions as well. So I assume that you're going to share the sort of the good ideas on how Republic of Korea can team up with UNDP in bringing up the more like tangible outcomes in the large scale in generating ITMOS for the purpose of implementation of NDC of acquiring country, that's Republic of Korea.
Okay, and then I know that you have extensive experiences not only in energy sector but also other related sectors as well. Also, you are leading the global team within the UNDP, and then I thought that this is an excellent opportunity not only for yourself, also for the Korean audience in general today. So now I'd like to give the floor to you so that you can share what you have prepared for the audience today. All right, so Leticia, floor is yours. Thank you so much, Professor Chung. Should I share my screen or will you show the Yes, present? if you want, you can share the screen by Okay, yourself. yes. Now for the interpretation service, Korean audience, you should select the Korean, okay? Okay. Thank you so much. I only have one screen, so if you need me to stop, just let me know. I hope everyone can hear me. Thank you so much for the invitation. It is a pleasure being here with you today. As Professor Chung just said, my name is Letícia Guimarães, and I'm the head of carbon markets for UNDP as part of UNDP Climate Hub, which is the directorate that caters to the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Paris Agreement by developing countries. Today, I'll be presenting to you some ideas for a potential partnership between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 UNDP, that I represent, and the Republic of Korea on Article 6 with the aim of achieving the NDC. I added this one slide to my presentation. I know that there are different levels of understanding here about the different mechanisms. I thought it was important to start and leverage everyone's understanding about what we are talking about. Just as Professor Chung just said, the Paris Agreement allows for countries to cooperate with one another in order to achieve the NDC. This cooperation needs to happen within some parameters. And there are three different mechanisms that were created by the Paris Agreement. Two of them are market-based. Those are Article 6.2 and Article 6.4. And one is non-market-based, which is represented here on the right by Article 6.8. Article 6.4 is a centralized mechanism similar to what was the Clean Development Mechanism, where the host country generates units or emission reductions through a mechanism that is overseen by a supervisory body. There is the possibility of having the private sector company in one country engaging directly with another country private sector, as long as they use the same methodology and they go through the UNFCCC process. Here today, we will focus on Article 6.2, which is international cooperation between two countries, where the host country produces the units, the emission reductions or removals, and authorizes the acquiring country to use these mitigation outcomes to achieve their own NDC. So it's a more direct or a bilateral cooperation between two countries. Different from Article 6.4, everything needs to be intermediated by governments. Article 6.2 is ready for implementation. Most of the systems and processes are already defined in the decisions that have been already agreed upon. The only few elements that are still pending in terms of decisions under the UNFCCC are related to the details related to the approval process for the mitigation outcome
if there is or not the possibility of a revocation of an authorization, and also the linkages between the centralized mechanism of Article 6.4 and 6.2. Some countries believe that there is no connection, while other countries advocate that there should be a connection between these two mechanisms. There is also missing elements regarding the revision or the review of the submissions, understanding that every country that engages in Article 6 will need to prepare different reports that will be evaluated by technical experts nominated by the Secretariat of the UNFCCC. So here today, we will focus on Article 6.2, as this is the possibility that is already ready for countries to engage with. I don't need to go through this point, more to give a context here of the role of these internationally transferable mitigation outcomes, which are the units that are created under Article 6.2 for the achievement of South Korea's NDC. The NDC targets are in a good extent using these units as part of the objectives of mitigation. And the first step has been already taken by the Republic of Korea in signing overall or framework agreements with potential countries that will develop either projects or initiatives that will produce the results that later on can be approved for being used by the acquiring countries NDC. Here I'm naming a few countries which I understand that the government has signed agreements with: Gabon, Bangladesh, Cambodia, Indonesia, Kazakhstan, Mongolia, Uzbekistan, and Vietnam. And those countries in red are countries in which UNDP, the organization that I work for, already has some engagement in terms of carbon market support, just to show that we have a little bit of the same countries as target countries. This strategy is basically acquiring ITMOs and creating investment opportunities in the energy sector aligned with Korea's green growth objectives. Some of the potential areas for investments overseas are renewable energy projects, which have been considered non-additional more recently in some cases. So for Article 6.2 engagement, we need to evaluate the different contexts and the different methodologies to see which of those would be considered additional, meaning that they need carbon finance to produce these results and therefore would be eligible to become these units of ITMOs. But there are also energy efficiency initiatives, smart grid technologies, and clean energy storage solutions as well. A little bit from UNDP's side, UNDP has the largest NDC support program from the United Nations system that is called the Climate Promise. This is the framework or the externally facing brand that ties together all our climate-related work. This work is divided into 3 pillars to support countries to enhance their NDC in response to the global stocktake, aligning it with the 1.5 goal of the Paris Agreement, being net zero, being nature positive, and contributing to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s well. That is the ambition pillar. On acceleration, our objective is to scale up the implementation of climate action, and that, of course,
is connected to the access to finance, it being public, private, international, and national. All finance needs to contribute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Paris Agreement. And the more access that countries have to climate and carbon finance, the faster they will be in implementing climate action. It is under this acceleration pillar that the work on carbon markets has a home. On the right side, we have the inclusivity pillar, which is the idea to strengthen our society-wide approach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NDCs. So making sure that the underrepresented actors have a seat on the table and can influence the process through platforms, accessing resources, and having the ability to provide inputs or contributions to the overall targets of the countries. So the Climate Hub, which is the director where my work with carbon markets sits in, is the engine behind the climate promise, working with the countries to make them have more ambitious NDCs, accelerate the implementation of their targets, and ensure wide participation of society in this implementation and on the design of the NDC. Now, going a little bit in more detail about UNDP's work on carbon markets, we have launched UNDP's High Integrity Carbon Markets Initiative at the COP last December. We will celebrate our first anniversary in Baku. The idea for our initiative is to make sure that countries have all the enabling conditions they need in order to have informed decisions that contribute to their NDCs when it comes to carbon markets. All the work that UNDP does on carbon markets is guided by the application of high integrity guardrails. For those that work with carbon markets or that have more experience with carbon markets, you know that there has been a lot of discussion about the actual contribution that carbon markets make to the climate agenda. I understand that this is also a concern from several organizations in Korea regarding the usage of ITMOS as part of your NDC. And this type of concern is something that happens everywhere around the globe. So at UNDP, we want to make sure that carbon markets are an additional contribution to the domestic activities. And it is through the application of high integrity guardrails that we make sure that the carbon elements in place guarantee that the emission reductions being generated are additional, that they are not double counted, that they contribute to net zero, that they are 1.5 aligned, and all other requirements related to the carbon accounting component. We also consider the social and environmental safeguards, or social integrity, as we call it, as being on the same level of the carbon elements. So these processes for the generation of the results must ensure that all the risks are addressed, that the local populations and the local workers in the energy sector, for example, have the right conditions for their labor, that they are in an environment that they can work, and that the social integrity of these projects or initiatives is assured. So this is the underlying guidance or principles for all the work that we do. Our work is divided into a readiness component and then the implementation component. And this is due to affect something that Professor Chung was mentioning on his introduction. Developing countries are highly willing
to engage, they need both the public and private finance that comes with carbon markets, but they oftentimes lack the expertise or the infrastructure to enable them to engage in this type of transactions. So we see a lot of developing countries signing the agreements and then not being able to develop the initiatives or to transfer the units or authorize the units for the acquiring country. So this is a work that we do with several countries. And I'm giving here just a list of the countries that we work with. Under offer number 2, which is so far focused on Article 6.2, because as I said, Article 6.4 is not ready for implementation. We have been working on readiness on several countries. 4 of them are part of the list of countries that the Korean government has signed agreements with. We have also already an existing implementation project for non-LULUCF, so energy transport industry, with Switzerland. And in this existing project, we support the countries that have signed agreements with the Swiss government to develop the regulation, the institutions, the registries, the transfer platforms, and also the projects that generate the results in order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happen between the Swiss government and the governments that they sign cooperation agreements with. So now moving forward with our proposed strategy for our joint work. And here I want to highlight that this is a very early stage of these ideas based on the few discussions that we had. The idea is to present options or opportunities to the government of Korea, both in the short term, the mid-term, and then for the long term. So for the short-term strategy, and I should say this is something that we think over the first 1 to 3 years time lag, there is an urgent need to address that the volume that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acquire of ITMOS to meet its targets is considerable. And there are also several other countries that are out there looking to acquire the same type of high quality ITMOS that are being generated by these countries. So as you saw on this previous slide, there is always an overlap between the countries that are signing the different agreements. So it's important for the Republic of Korea to make sure that it is positioned and that it has the investments it needs to generate the volume of ITMOS that it will need to acquire. And UNDP recommendation in this case to generate a higher scale or more ITMOS from one type of investment would be to use the program of activities methodology. So this would be for immediate engagement. The program of activity methodologies, they were developed under the Clean Development Mechanism, which was the centralized carbon markets mechanism under the Kyoto Protocol. This approach, different from the project-by-project type of intervention, allows for those who are developing the initiative to use the same approach for different plants, for different projects. So it's the scaling up of the mitigation activities going beyond a single project. So usually when you're engaging on carbon markets, each project will require a project document that goes through validation, independent validation, and then later on, when it produces the results, it goes through the independent verification.
Through the program of activities, you have a programmatic approach, as the name says, of several individual projects or units that are part of the same activity. So you don't do it isolated one by one. You do it as a program. This reduces considerably the transaction costs, meaning the costs associated with the development of the submissions, with the validation, the independent validation, and the independent verification. It also brings the flexibility of adding new activities over time. So it's a programmatic approach that allows you, in the case of the energy sector, for example, to add new units into the same programmatic activity without having to change the project. The Clean Development Mechanism executive body, which is the same as the supervisory body for the Article 6, the same idea of this single institution that oversees the methodologies and the mechanisms, has already approved methodologies for the energy sector. And with UNDP, we have been following the negotiations for decades, and we see that the parties are aiming to consider the methodologies from the Clean Development Mechanism first in the supervisory body for Article 6.4 mechanism. So the idea here is that since there are already methodologies for program of activities under the Clean Development Mechanism, this gives you more assurance that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will also consider these methodologies as being more appropriate for the mechanism. So that gives you more possibilities in terms of carbon markets under the Paris Agreement. This is to just show a little bit what has been the number of program of activities that have been developed for the energy sector in different regions on the left, and then compared by the different subsectors, what has been developed so far. This is something that came in the later stage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Clean Development Mechanism, exactly because there was a need of scaling up the initiatives to produce the results that we all need in a less costly structure. So as you see, there is a tendency of moving from project-based to a scaled-up activity. And so far, for the energy sector, what exists in terms of methodology and what's accepted already by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by the UNFCCC, is the program of activities. So in a summary here, the main benefits of this type of approach are the transaction costs being lower than the usual project-by-project activity. There is less investment risks and less uncertainties related to the individual participants. If you're doing just a project in a specific industry and there is a change in management or a change in mind, then your whole activity is over. If you're doing a program of activities and there is a problem with one of the industries, you don't have as much of a problem. The program of activities or POA are managed can be managed at a regional level, which speeds up the process of approval of the several initiatives. The access to carbon markets can be extended to smaller projects, which would not be viable on their own. So this gives you the opportunity to work in more countries that have oftentimes smaller units distributed throughout the country in terms of energy access. It also allows for the direct engagement of individual project developers through the program, so it reduces the number
of counterparts that you have as the acquiring country, the emission reductions can be continuously scaled up. So you can start at a certain scale, and as the program starts working, you can continue with the same framework and just expand the amount of individual units that are added to the program. So that gives you the ability to scale up what you have already scaled up. And there are also many technology benefits of this type of approach. The specific regional policy goals can be supported through carbon finance, and the additionality becomes easier to prove. Monitoring and verification is taken on a collective basis, so it's just a sampling approach. You don't go in every single unit. You can do it on several units that are chosen as part of a sampling. The registration fees are lower, which allows for the smaller projects to get in. It's based a little bit on the expected amount of emission reductions, but it's going to be more or less an average. So the program of activity registration significantly reduces the cost while increasing the impact in terms of results. So this is for the short-term strategy. Moving then to the idea for a midterm strategy, building on this programmatic approach, we would suggest the idea of developing a jurisdictional approach. This is the idea of a program of activity that also is connected to several policies that the government is implementing in the different jurisdictions. That could be at the national level or one level now down at the jurisdictional level. This would be, in some cases, states or provinces in a few countries. You would cover the entire sector. It enhances the alignment with the national and subnational climate strategies, because the same policies, to a certain extent, are contributing to the country that hosts these activities for them to achieve their own NDC, and then the corresponding adjustment or the discount that is done on the host country's NDC in order for this mitigation outcome to be transferred out to the acquiring country encounters less methodological challenges, because the policies are aligned with the country's NDC, and the accounting for it is more direct than the accounting for a specific project. It also, of course, as I mentioned before, improves the efficiency of monitoring and verification processes. The Republic of Korea has expressed interest in developing a programmatic or jurisdictional approach for carbon markets for the energy sector. As I was mentioning, the corresponding adjustment is a big topic that has not been solved by the UNFCCC decisions just yet. There is concern from host countries about how this will be done, the type of impact that the methodology that assesses the total mitigation outcomes from projects will have on their ability to achieve their own NDC. When you scale up and connect it to the policies that are done for the sector, and examples of policies include energy access policies, the taking off of fossil fuel policies. This will have an impact in the country's NDC. So there is greater consistency with the inventory, which lowers the risk both for the acquiring country, but also
from the host country, which are all very concerned about the risk of overselling. Following a methodology that has been accepted by the UNFCCC, as I understand, is the preference of the Republic of Korea. As I mentioned before, the programs of activities have been used by the CDM, have a higher likelihood of being accepted by Article 6 as well. And this could be the basis for the development of a jurisdictional approach, so scaling up the programmatic approach. The idea is that UNDP could support the Republic of Korea in structuring this program of activity that could later on be transformed into a potential jurisdictional approach. As UNDP, we are already developing a consultancy to work on a blueprint for a pilot on the programmatic approach in Mongolia, which is one of the countries that the Republic of Korea has already signed a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with. On this slide, I just show a little bit of representation of what the jurisdictional approach could mean. This is an example of the Energy Transition Accelerator, which is an initiative that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tried to advance, but this would be part for the United States of the voluntary carbon markets. There is no one thinking about the jurisdictional level for the Article 6. So that would be a very good innovative opportunity for Korea. The jurisdictions have to show that they are aiming to move away from fossil fuels to renewable sources of energy. They need to prepare an energy transition plan explaining what are the barriers for the implementation and what would be the plan to accelerate this transition from fossil fuel to renewable sources. There is a definition of a performance target using standardized requirements, and then the accounting is done for the different areas, the energies used, the grown in renewable energy, the commissioning plans, etc. So it goes beyond the subsectors and it looks at the jurisdiction as a whole. The measurement, the reporting and verification is done on the basis of this sectoral-wide policy. So you have the baseline that is of course, based on the fossil fuel emissions. You have the performance target from the policy itself, and then the difference or the additional measures put in place to accelerate the implementation of the transition plan. So let's say, okay, you would meet the targets for 2029, instead of 2029, you meet them in 2025, and then you can reach more in 2029. It is that difference between what was the expected target and the actual emissions that allows for the issuance of credits, and that is the performance, whatever is additional to the policy that's implemented by that specific country. So as you see, it's different from the program of activity that looks specifically into one subsector or one type of activity. It's a more holistic approach that considers the different subsectors within a sector as part of a broader policy or government strategy. Finally, to present the long-term strategy, the idea would be to have this methodology, new methodology, not this one specifically, but building on this potential pilot of program of activities, understand
and develop an improved jurisdictional methodology that would address the specific needs from the Korean energy sector in terms of this cooperative engagement, incorporates the lessons learned from the POA, from the programmatic of activities, and build the jurisdictional approach in order for this to also be recognized under the UNFCCC. This aligns with the evolving international standards under Article 6 of the Paris Agreement. So the pilot program could be used as a basis for using the CDM, using an existing methodology, but on the basis of the lessons learned in this pilot, submit a new idea for a jurisdictional methodology to be considered under the Article 6.4 mechanism, because then it earns the stamp of approval of the UNFCCC, giving a higher recognition for this international cooperation. It's important to highlight that for Article 6.2, you don't need this stamp of approval from the United Nations, or from the UNFCCC. But here would be a way to get more assurances about the methodology and the integrity or the quality of the ITIMOS being acquired by the Republic of Korea. UNDP can support the Republic of Korea to get this new methodology and approach through the Article 6.4 mechanism for an official approval of the UNFCCC. This is my final slide. Apologies if this has taken too much of your time. I appreciate everyone here listening to me. In order to potentially engage in this partnership between UNDP and MOTI, if this is something that you think goes along or is in line with your expectations in terms of implementation of Article 6, the idea would be to start with an assess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energy sector priorities and investment potential, always thinking about this dual purpose of developing initiatives that produce high-quality ITIMOS, but also creating opportunities for the private sector from the Republic of Korea to also be able to provide this type of services as part of the programmatic approach or as part of the jurisdictional approach. So what are the areas that would make it interesting for the Korean private sector to engage in investments as part of the programmatic approach at first, and then moving towards a more jurisdictional approach? We need to identify what would be the potential partner countries for energy sector collaborations. As I mentioned, we are already working or starting to work with Mongolia. This is a country that we have been having discussions with the national government. There is a lot of potential in the energy sector, and we believe that could be a good pilot for this program of activities in the energy sector. And then, of course, as a fourth step, the idea to engage with the supervisory body of the Article 6.4 to start understanding the potential for the approval of a jurisdictional approach for the energy sector on the basis of the lessons we would learn with the pilot POA. This is my presentation for you tonight. Thank you so much, and looking forward to the discussion.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Leticia. I'm gonna speak in Korean because I need to address to the general audience here. 자, 그러면 우리말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의 처음 보는 내용들이시죠. 아마 여기 한국에서
기존의 에너지 부분에서 국외 감축 사업을 하셨다거나 아니면 CDM 사업이나 아니면은 배출권 거래제 해외 사업 이런 차원에서 보셨던 분들은 제가 볼 때는 그 다음 단계를 저희들이 한참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UNDP는 작년에 처음으로, UNDP가 처음 지금 레티샤가 리드하는 그룹이 작년에 처음 생겼는데, 작년 저희 CS 랩 홈페이지에 가시면 저희 액티비티 다 올려놨으니까, 작년 컵28에서 제가 한국 간 부대 행사를 할 때 jurisdiction approach 관련해서 부대 행사, 국제 행사를 했고, 거기에 에너지, 해양, 산림 부분을 묶어서 같이 했었고, 그때 우리 레티샤를 초대해서 처음 컨택을 해서 저희들이 UNDP랑 같이 해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했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뭐 GGGI도 제가 뭐 그쪽에 가면 one of the founders라고 해서 예전부터 계속 많이 해서 예전에 2018년도에 6조의 세계가 이렇게 될 줄 알고 저희 팀이 에디오피아에서 처음으로 기후변화 ODA 사업을 해가지고 사실은 10 밀리언 프로젝트를 제너레이트해서 제가 저희 팀이 GGI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때는 좀 시기가 빨라서 그런지 GGI가 아주 잘 팔로우업 못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산림 부분은 사실은 여기 산림 관련된 분 조금 보이시긴 하는데 산림은 NDC 활용하는 데서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 UNFCC에서 예전에 만들어놓은 버르셔바 프레임워크를 이용하는 겁니다. NDC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jurisdiction 레벨로 여기는 주 단위나 아니면 국가 단위로 처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더 잘 일레버레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이미 산림청이 많이 가고 있고 저희들이 많이 도와드리고 있고 에너지는 보면 좀 스타팅 포인트가 다른 것 같아요. 에너지는 워낙 CDM에서 프로젝트 베이스로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 팀이 UNDP랑 얘기를 할 때 제가 특히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아마도 여기는 6.4 메커니즘 슈퍼바이저리 바디 가서 메서돌로지 문제를 거기서 해결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고 UNDP도 역시 그렇게 레티샤가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오늘의 핵심은 뭐냐면 이거는 기존에 만들 수 있는 게 살림 부분은 바르샤바 프레임워크가 있거든요. 이미 교토정서상 만들어진 게 있는데 여기는 출발점이 CDM 사업의 프로젝트 베이스인데 슈퍼바이저리 바디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거를 당장은 크게 맨 롱텀으로 갈 수 있는 걸 바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당장 우리나라에서 맞출 수 있는 걸 하기 위해서 아까 레티샤 3단계로 설명을 했죠. 쇼텀으로 하고 거기선 프로그램은 가능하니까요. 그거는 케이스가 많진 않지만 아까도 강조해서 사실은 많이 되고 있는 부분 최근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주 강하게 하면은 우리나라 시민사회에서 걱정하시는 야 발론터리 카본 마켓의 메토돌로지를 써가지고 인바이런먼트 인테그리티가 문제가 된다든 다른 여러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이렇게 해야지만 특히 제 생각인데 코레스판딩 어저스먼트 문제가 나왔을 때 아주 쉽게 대응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쇼텀 당장 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미드텀, 롱텀 이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잘 해석하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프레임을 짜야 되는 거고 거기에서 민간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고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무엇보다도 그렇게 해야지만이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행정비용 문제라든지 어떻게 보면은 세금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잘 결과를 만들어야 되는데 좀 비효율적인 어떤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을 좀 줄여볼 수도 있는 이러한 부분들에 분명히 중요한 임플리케이션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여기 스피커께서는 지금 뉴욕에 지금 뉴욕 클라이밍 위크라는 굉장히 큰 행사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와중에 이렇게 오늘 참석을 해주셨고 여러분들이 오늘 프레젠테이션을 잘 들으시고 그거를 활용을 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제한적으로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아주 간단하게 오늘 세 분의 토론자분들을 모셨기 때문에 토론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산업부에서 그 팀을 새로 맡으셔가지고 아주 의욕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영석 팀장님께 먼저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팀장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그 온실가스 국제 감축 사업팀장을 맡고 있는 김형석이라고 합니다. 먼저 오늘 좋은 세미나 마련해 주신 정서영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또 UNDP에서 아주 시의적절하게 그 새로운 접근법을 제안해 주셔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에서도 많이 다뤄졌지만
그 한국 정부에서 지금 NDC를 설정을 했을 때 국외 감축 목표를 3,750만 톤으로 2030년까지 설정을 해놨습니다. 이 목표 자체도 굉장히 도전적이고, 근데 이제 최근에 저희 우리나라 한국의 그 헌법재판소가 우리나라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근거 법률에 대해서 일부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 이후의 계획에 대해서 미비한 부분은 이제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결정을 했고, 그래서 2050년까지 최종적으로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경로를 거쳐서 가야 되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제안해야 한다라는 이제 취지로 그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저희가 NDC를 수정하거나 탄소중립 기본 계획을 수정할 때 있어서 꽤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 국제 감축 물량에 대해서도 저희가 어떻게 보면 더 증가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아주 현재도 도전적인 목표인데 앞으로도 더 증가될 가능성도 있어서 저희 그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좀 무거운 책무감을 갖고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제함축 사업을 이제 한국 정부도 이제 작년부터 해서 뭐 산업부, 환경부, 뭐 산림청 이렇게 쭉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이제 시범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파리협정 그 6조의 하위 규정이라든지 어떤 세부적인 제도가 아직 완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이기도 하고,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유치국들도 굉장히 새로운 일을 하는 거다 보니까 이게 시행착오를 아직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구체적으로 사업 단위로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지금 구체적인 제도나 어떤 그 사례 같은 것들이 좀 부족한 상황이라서 뭐 시행을 하면서 같이 학습을 하는 그런 단계에 있다고 보여지고요. 저희도 그 국내적인 규정도 만들고 그다음에 뭐 여러 나라들과 이제 협정이라든지 MOU를 체결하면서 뭐 제도를 좀 갖춰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것과 병행해서 그 여러 나라들과 지금 시범적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개별적인 사업들을 이제 시범적으로 하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은, 이 개별적인 사업들이 사실 그렇게 감축량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를 못합니다. 물론 일부 사업은 조금 굉장히 크게 감축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방법론상의 검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이슈로 남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한 사업당 한 수만 톤 정도를 감축한다 이렇게 뭐 계획이 돼 있는데, 이런 사업으로 저희가 3,750만 톤을 맞추려고 한다면은 수천 개, 또는 뭐 많게는 한 수만 개의 사업을 실행을 하고 그걸 관리하면서 또 이 틈으로 상응 조정을 해서 우리나라까지 들어오는 과정이 뭐 교수님이나 지금 레티시아께서 적절하게 지적하신 것처럼 굉장한 행정적인 부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요. 그에 따른 어떤 거래 비용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우리 3,750만 톤 또는 뭐 더 나아가서 더 많은 물량을 감축해야 되는 상황에서 계속 이런 접근 방법만으로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 조금 한번 새롭게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도 조금씩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뭐 발표에서 이렇게 새로운 접근법, 특히 뭐 프로그램 단위로 해서 좀 규모 있게 하는 방법론을 제안해 주신 것이 굉장히 좀 시의적절하고 좀 인상적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이제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새롭게 또 한다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뭐 실행을 한다면은 어떤 것이 필요한지, 뭐 이런 부분들은 실행과 이행의 관점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하고, 또 아까 뭐 이제 UNDP에서는 몽골하고 이제 잠재적으로 한번 협력해 보는 것도 진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어디까지나 국외 감축은 상대방 국가가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하고 또 한번 의사도 한번 타진해 봐야 되고, 실제 구체적인 이행 단계를 어떻게 절차적으로 또 방법론적으로 갖고 와야 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주제가 이제 에너지 인프라 분야에서 이제 이런 프로그램적인 접근법 또는 대규모 사업들을 해서 이제 어떤 관할권역금, jurisdiction approach를 이제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의가 됐는데요. 특히 이제 에너지
분야가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국가별로 뭐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그 온실가스 감축 목표 자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기도 하고 그다음에 에너지 분야가 다른 부문 예를 들어서 수송 부분이라든지 뭐 건물 부분의 그 온실가스 감축하고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동이 돼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전기차를 만든다든지 하는 부분은 전기차 인프라 그리고 전기차 인프라에 공급될 전력을 어떻게 생산할 것인지 문제하고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 분야가 NDC에서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걸 어떻게 탈탄소화 시키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더더군다나 최근에 이제 여러 부문이 이제 전기화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고 이 전기화가 이 어떤 탄소 중립으로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한편으로는 인공지능이라든지 반도체 같은 것, 특히 이제 뭐 데이터 센터 같이 전력을 아주 많은 양으로 소모하게 되는 산업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모든 국가가 거의 비슷한 상황일 수도 있고 또 국가별로 약간씩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전력 수요가 더 많은 업종들이 생기고 또 기존의 전력으로 해결하지 않던 분야가 전기화되는 상황에서 이 전력망, 에너지 인프라를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개별 프로젝트 단위로 접근했을 때 갖고 있는 한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뭐 잘 알려져 있다시피 해외 사례를 보면은 뭐 일부 재생에너지를 설치했는데 오히려 뭐 탄소 배출은 더 늘어난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은 아직까지 이 에너지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개별 단위로 접근하는 데서 생기는 좀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런 어떤 에너지 부분을 좀 전체적으로 보면서 규모 있게 좀 종합적으로 좀 개편하는 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뭐 아마 선진국, 뭐 개도국 할 거 없이 공통의 과제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소규모 개별 프로젝트가 갖고 있는 어떤 행정 부담, 거래 비용의 부담 문제와 함께 이 에너지 인프라의 개선이 갖고 있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프로그램적인 접근 그리고 주리스딕션 어프로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효한 접근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뭐 아마 실제 이행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은 각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어떤 에너지 인프라의 특징들, 뭐 에너지 믹스의 차이, 그 다음에 어떤 에너지 시큐리티의 어떤 우려 문제, 그리고 어떤 뭐 퍼블릭 억셉턴스 그러니까 수용성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건 또 국가별로 조금씩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제도적인 틀, 방법론 이런 것들이 제한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유치국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 파리협정 6조라는 것이 굉장히 복잡하고 불확실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양자 간에 이제 대화를 해보고 하면은 아직까지 우리도 그렇고 저희 뭐 한국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개도국 특히 이제 유치국이 대부분 개도국이다 보니까 이런 그 복잡하고 불확실한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집행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 그다음에 어떤 이런 방법론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기구들, 그다음에 어떤 법 규정 제도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갖춰지지 않으면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고요. 그런 반면에 에너지 인프라는 어느 나라든 이제 이걸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환 부분, 우리가 이제 에너지 발전 부분, 전환 부분에서 특히 이제 이런 요소, 그 어떤 뭐 목표들, 그리고 난점들을 같이 한번 해결해 보는 게 이런 그 파리협정 6조가 좋은 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뭐 여건은 지금 이제 주변 여건은 뭐 많이 좋아진 부분도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뭐 어떤 태양광 패널 가격은 굉장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 인프라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제 재생에너지를 발전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전기차, 그리고 에너지 저장 장치, 송배전망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가격이 많이 내려가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긍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초기 투자를 어떤 방법론을 갖고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렇게 그 많이들 학습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UNDP랑 같이 이런 부분들을 뭐 우리 호스트 컨트리 그다음에 UNDP 한국 정부 뭐 이런 또 전문가 집단이 같이 좀 머리를 맞대고 계속 그 고민해 가서 좋은 대안을 찾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UNDP에서 제안해 주신 여러 좋은 그
제안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깊이 있게 한번 연구를 해보고 그렇게 방법을 좀 찾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토론 마치겠습니다. 네, 팀장님 감사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은, 제 눈에는 뭐 저를 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협상에 굉장히 오래 당했는데 파리 협정 체결 이후에는 제가 6조에 거의 몰빵하다시피 지내는 이유가 파리 협정 6조를 창의적으로 활용을 하면 우리나라가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기에 제일 좋은 분야다. 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었고요. 왜냐하면 파리 협정은 엔디스를 이행하는 국가 협력이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조항입니다. 국제 협력을 통해서 엔디스를 달성하기 위한 유일한 조항이 파리 협정의 6조입니다. 거기에는 민간 부분이 언급이 되어 있는 유일한 조항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잘 들여다보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여해서 하고 있고 산업부에서 그런 차원에서 큰 비전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 정책 과제들이 있겠죠. 그 첫 번째는 그래서 제가 국제 감축 사업이란 말을 잘 안 쓰는 겁니다. 당장 프로그램 어프로치를 하려면 우리나라 법과 시행령이 감축 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당장의 법 개정 사항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도 빨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좋겠고, 다른 분야에서는 산림 분야 같은 경우에는 고시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해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상위법이 일단 개정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정책이 미비된 부분들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완을 해나가면서 같은 팀워크를 이뤄서 UNDP도 모든 솔루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좋은 엑스퍼트를 가지고 있지만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거기서 새로운 것들을 같이 만들어내는 거. 이것이 글로벌 리더십이고 이게 규범 중심의 우리가 이번 현재 정부의 말을 써본다면 글로벌 중추가 국가가 되는 아주 중요한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저기 김 팀장님께서 또 정부의 다른 회의가 또 있으시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곧 저기 이 회의장을 떠나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순서로 저희 두 분 또 전문가들, 우리나라의 최고 전문가들을 토론자로 모셨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12시, 그 동시통역 서비스 때문에 12시까지는 좀 되도록이면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좀 시간이 좀 생각보다는 덜 남았는데, 그래도 저기 이수민 박사님 먼저 한 5분 이내, 그 다음에 최석재 박사님도 한 5분 이내, 그렇게 해서 일단 부탁을 일단 드리고, 시간이 좀 넘어갈 것 같으면 좀 그때 매니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에너지경제연구원 기후변화 정책연구실의 이수민입니다. 오늘 우선 jurisdictional approach에 대해서 이제 향후 국제감축 사업 그리고 파리협정 6조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신 UNDP 헤드분께 일단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아까 팀장님께서도 말씀 주셨다시피 2030년까지 3,750만 톤의 국외감축 목표를 갖고 있는데요. 정부가 에너지 분야에서 이제 대규모 국외 감축분 확보 관련해서 여러 고민이 많은 상황에서 개별 프로젝트 베이스를 넘어서 어떻게 jurisdictional approach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게 어떻게 실행하고 이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에너지 부문 자체가 태초에 프로젝트 어프로치로 접근했던 것이 아마 에너지가 다른 부분이랑 달리 에너지 안보라든지 그다음에 국가적 에너지 믹스의 차이 그리고 기반 환경의 차이 등이 존재해서 대규모 사업이 진행되기 어려워서 아마 사업 단위로 진행이 시작되었던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게 대규모 관할권 단위에서 인프라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국제 협력을 통해서 이 에너지 안보 문제 혹은 공급망 문제를 녹여내어서 협력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많은 고민이 향후에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오늘 국제사회에서 이제 선두적으로 국제 감축 사업이 진행하는 나라들 사례를 조금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국제 감축 사업 파리협정 6조 활용에 있어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을지에 대한 약간의 그런 제안, 개선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현재 국제사회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협력이 활발히 진행 중이고 총 141개의 파일럿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프로젝트 승인서 그리고 초기 보고서가 제출된 것은 5개인데 그게 모두 스위스가 진행 중인 것입니다. 이게 스위스는 지금 가나, 태국, 바누아투랑 양자 프로젝트를 맺어서 그 총 5개를 진행하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태국과 진행 중인 프로젝트입니다. 이 파일럿 프로젝트 141개 중에서 종류가 대부분 에너지 부분에 집중이 돼 있는데요. 이 에너지 효율 산업, 그리고 태양광 서비스, 태양광 발전, 에너지 효율 서비스, 에너지 분산 프로젝트 순으로 이렇게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파리협정 6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국가 사례 중에서 오늘은 스위스, 아까 말씀드렸던 스위스랑 그리고 싱가포르 케이스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스위스는 지금 1990년 대비 2030년까지 50% 감축 목표를 목표로 갖고 있고, 그 중에서 4분의 1을 25%를 연료 수입업체의 배출량 상세 의무 이행을 통해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는 계획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태국, 페루, 가나, 세네갈 등 14개국과 6.2조화의 이투머 거래에 대한 이행 그리고 협력 협약을 수립했고요. 이를 기반으로 총 5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조하고 싶은 케이스는 스위스와 태국 간의 사업인데요. 이 케이스는 이제 태국 사업자가 스위스 클릭 재단의 파리협정 제6.2조에 따른 탄소 상세 크레딧을 최초로 판매를 해서 이트모가 이전된 최초의 케이스입니다. 스위스는 방콕 전기버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태국 대중교통 중에서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전환해서 탈탄소화 진행하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그 30년, 일단 10월부터 30년 말까지 연간 7만 4천 톤의 감축이 예상되는 프로젝트고, 2030년까지 최대 50만 개의 미티게이션 아웃컴을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감축된 실적은 이제 2030년, 스위스 2030년 NDC에 활용될 예정이고, 태국의 그 교통 컴퍼니와 그다음에 스위스 클릭 재단 간에 이제 이전이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이 클릭 재단은 그 스위스 정부 지원 하에서 그 석유협회 주도로 설립된 민간 재단인데, 2022년부터 6.2조에 따라서 양자 기후 협정을 체결한 국가들의 기후보호 활동을 지원하고 배출 감축 인증서 구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1월 8일에 스위스는 태국 스위스 간 최초의 이트모 거래 사례를 발표했고요.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그 2달간의 프로그램을 통한 감축에 대해서 이전된 감축 크레딧 1916개를 포함해서 이 이트모 구매 그리고 스위스 배출권 거래 등록부에 등록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그 스위스는 가나 바누아투와도 이제 감축 활동을 함께 진행 중에 있는데,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UNDP가 사업 제안자고, UNDP가 탄소 시장 활용을 통해서 SDG 지원을 위한 민간 투자 활성화 촉진을 목표로 플레이어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스위스랑 함께 이제 선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건 싱가포르인데요. 이제 그 스위스가 정부 지원하에서 클릭 재단을 통해 프로젝트 베이스로 이제 이투모 이전 케이스를 만들어가는 것을 선도적으로 하는 반면에, 싱가포르의 경우 파리협정 6조를 활용하여 탄소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래 허브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방향으로 이 파리협정 6조 관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이제 온실가스 감축 정책으로 1919년부터 탄소세를 도입하고, 그 다음에 2024년부터 기업들에게 국제 탄소 크레딧을 활용해서 과세 대상 배출량의 최대 5%까지를 상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업들에 부과하는 탄소세는 향후 2030년까지 10배 수준으로 증세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탄소 크레딧의 활발한 거래를 통해서 탄소 서비스 그리고 거래 허브로 발전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이 규모 자체가 싱가포르 정부는 한 1.8억에서 1.5억 불 규모의 부가가치가 될 거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싱가포르는 탄소 크레딧 거래 허브 구축 노력이랑 함께 이 6.2조 메커니즘 활용을 통해서 탄소 서비스 그리고 거래 생태계 확대를 위해서 다양한 국가랑 기관들과 MOU를 맺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말씀드렸다시피 3,750만 톤의 부의 감축 목표를 갖고 있는데요. 이 6조 관련 활동을 사실 최대한 열심히 하려고, 이제 목표가 굉장히 높은 만큼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 2023년 기준으로 총 9개 국가 협정을 맺고 지금 MOU를 체결을 했고 여러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처별로 다양한 사업들을 기획하고 진행 중에 있는데, 이 파리협정
전반적인 파리협정 6조 시장 활용 측면에서 다른 나라 사례를 봤을 때 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점이 보여서 그 점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 부처별로 이제 국제감축 예산이 따로 있고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분야별 사업이 따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국가 대 그 6.2조 자체가 사실 국가 대 국가의 협력이고 이제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사업단에서 지금 이제 사업자끼리의 관계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사업 현황 그리고 진행을 모니터링하고 상대국 대응할 때 조금 일관성 있는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창구가 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있다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추진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이제 우리나라가 구애감축 목표가 구체적으로 굉장히 크고 야심찬 수준이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MOU를 맺고 사업을 진행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조금 뭔가 컨트롤 타워가 이제 매니징하는 컨트롤 타워가 있다면 국가 대 국가 차원의 협력을 할 때 좀 더 효율적인 방향으로 이제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 모든 국제 탄소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조금 더 이제 파이를 키워서 룰 세팅하는 역할을 하는 선도 국가도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저는 최대한 빨리 여기에서 멈추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에 그 이수인 박사님이 육조 관련해서 열심히 하고 계셔서 아주 반가운 일이고요. 그래서 이 스위스가 우리나라 협상과 같은 EIG 그룹에 있는데 저는 사실은 저 육조 협상하신 분들은 아시겠어요? 제가 이렇게 프로그램이나 주리스디션 어프로치 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 협상하면서 스위스 정부는 굉장히 프로젝트 단위에서 하는 거를 염두에 두고 계속 코멘트를 해서 초기에는 뭐 좀 비슷하게 가다 사실 우리나라 정부랑 입장이 굉장히 다른 경우도 많고요.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파리 협정 이행 규칙 자체가 그렇게 좀 만들어졌으면 어떨까라는 아쉬움이 사실 저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 어쨌든 스위스는 기본적으로 프로젝트 단위에서는 이용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양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나라는 아니어서요. 그런 것들 우리들이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싱가포르는 기본적으로 VCM의 허브가 되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걸로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VCM도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의 주제는 아니지만 싱가포르도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임은 틀림이 없고 그렇지만 우리와의 포커스는 좀 어떤가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한번 나중에 생각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다음에 제일 마지막이니까 제일 중요하시다는 얘기에 우리 최석대 팀장님께 저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오늘 저희 좋은 세미나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레트샤 특히 그 발표장 잘 들었습니다. UNDP에서 하이 인테그리티 카본 마켓 이니시티브 통해서 탄소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 좀 관심이 많이 있고요. 상황이 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어떤 퍼블릭으로 오픈된 것보다는 실제 정보를 좀 공유가 됐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3,750만 톤은 굉장히 큰 양입니다. 저희 시가조력 발전소 150개, 그리고 강업폭력 300개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상응조정에다가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감안한다면 훨씬 더 많은 양이 필요하고요. 개인적으로 올해 당사국 총회에서 아직 합의되지 않은 6조 관련 쟁점들이 모두 타결이 돼가지고 좀 늦었지만 파리 협정에 따른 탄소 시장이 원활히 운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도 하신 대로 이제 대규모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POA의 툴을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UNFCC 그 슈퍼바리 보드에서도 올해 초에 개별 사업에 대한 그 규정이 마련되었고 7월 달에는 POA 프로그램 오브 액티비티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규정이 됐습니다. 근데 아직 그 합의되지 않은 부분은 블랭크로 남아 있고요. 근데 뭐 말씀하신 대로 POA를 활용을 한다면 사업 등록에 필요한 행정 소요를 줄일 뿐만이 아니라 대규모로 확장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시는 대로 CPA를 무한정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제 저는 이제 CPA를 추가하고 대규모 사업으로 가는 데서 실무적인 관점에서 조금 더 고민해야 될 사항들을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CPA 사업을 모니터링할 때 어떤 개별 CPA 사업 경우에 따라 이제 규모에 따라서는 약간 측정의 불확도에 대한 오류가 있을 수 있고 만약에 이제 표준 베이스라인 같은 걸 확인한다면 보수적인 접근에 있어서 환경적 건전성에 대한 그런 이슈들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면 크레딧을 발행하는 데는 크게 이슈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POA 사업을 추진할 때 보면은
일반적으로 정책이랑 연결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정책을 연결함에 있어서 법적인 추가성에 대한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추가성과 어떤 정책적인 측면, 이러한 그 어떤 것들을 약간 밸런스를 잘 맞춰서 갈 것이냐.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6.1 사업을 해가지고 이니셜 레포트라든지 애뉴얼 인포메이션 같은 데다가 정보를 유엔에다 업로드 했을 때 어떤 다른 외부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어요. 그런 내용도 좀 준비해야 될 것 같고 또 제일 걸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워낙 대규모의 사업이다 보니까 광범위한 어떤 지속 가능성에 대한 측면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DG라는 그런 측면에서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정의로운 전환, 아무래도 에너지 쪽 분야다 보니까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측면에서도 좀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제 UNDP랑 협업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국제감축 사업의 리스크가 줄어든다면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국제적 협력 체계에는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이제 UNDP에서 추진 단계를 나열해 주셨는데 해당 조차를 자른다면 대규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국가 선정하고 프레임워크 구축하고 감축 실적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데는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몽골을 말씀하셨는데 몽골 같은 경우에는 그 전력 배출 계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0.6, 0.5 되는데 여기는 1이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화석연료를 너무 많이 쓰고 있어서 우리나라가 효율적으로 POA 그 프로그래머 액티비티 어떤 규정을 따라서 접근을 한다면 상당한 양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확보할 수 있는 가이면서 몽골의 어떤 지속적인 가능한 발전에 기여를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몽골 같은 경우에는 산업 구조상 에너지 사용량이라든지 산업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나라랑 좀 틀리고 상대적으로 좀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기는 하지만 시범적으로 몽골의 UNDP와 함께 사업 추진을 해본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생각을 봅니다. 저는 이제 시간이 좀 넘어서 짧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최 팀장님께서는 실제 CDM 때부터 사업을 많이 하시고 사업 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실무적인 차원에서 좋은 의견들을 주신 것 같습니다. 항상 그 세상이라는 거는 과학자들이 정확하게 요구하는 대로만 돌아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학도 방법론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과학자가 제시하는 숫자라는 것이 반드시 정말 절체불명의 진리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과학 베이스로 가는 건 틀림없이 중요한 출발점이면 틀림이 없고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는 그런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여기에 과학적인 베이스에서 모든 완벽함을 추구하기에는 시간을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다른 현실을 감안을 해서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현실과 그다음에 과학 간의 갭을 줄이는 게 결국은 거버넌스와 제도 전문가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 UNDP가 이러한 최 팀장이 말씀하신 거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큰 그래서 보면은 V7 메토돌로지도 있고 등등등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거기서 어쨌든 서버레인 스테이트들이 모여 있는 UNFCCC 프로세스에서 일단 쇼텀으로 가장 가능한 것이 뭔가에 대해서 일단은 제시를 해본 것이고 그거는 현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최 팀장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슈들도 분명히 고려를 하면서 그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한 것들은 다뤄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두 분 토론하시는 분들 들어보시면은 역시 국내에서 코디네이션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계속적인 그런 과제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논의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예정된 시간보다 좀 넘었는데 제가 오늘 플로어의 Q&A는 사실은 할 시간이 좀 없을 것 같고 필요하시면 저희 CS랩에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들께 여쭤보고 그다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그 UNDP 오늘 스피커진 레티샤가 마지막으로 잠깐 1, 2분 정도 클로징 리막스를 해주고 그 다음에 오늘 세미나를 정리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레티샤, so would you wanna say something, final words? Thank you so much, Professor Chung, and thank you to everyone for your inputs. I took some detailed notes of your observations. Maybe just one point that I would like to clarify
is that what we are doing in Mongolia, because it was asked by Mr. Kim, the process, no? So we are at the early stage of feasibility to understand what would be the exact scope of the program of activities to then go on and implement. So this is a feasibility assessment exactly to address some of the points that were mentioned here. We are still working on these elements. It's not an investment that is already done. And that, of course, we remain available to continue these discussions and see how we can move forward with a potential partnership with the Republic of Korea. Thank you so much for the opportunity, and thank you, Professor Chung, for organizing. Thank you so much. Thank you. 그러면 이상으로 저희들이 오늘 준비한 세미나를 서서히 마감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 CSDM이나 그다음에 저희 관련된 연구 그룹은 요 이슈들 다룰 수 있는 연말까지 굉장히 여러 번의 액티비티들이 있습니다. 그 10월 2일 날 당장 저희 서울국제법연구원 CSDM 모기관이 하는 기후변화 포럼 하이레벨이 있고요. 그다음에 10월 23일 이거는 공개 행사인데 인태 전략에서 특히 동남아 국가들과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여기서 국외 감축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필리핀의 기후변화 위원회 부위원장 장관급인데 거기도 초청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세미나 세션이 따로 있고요. 11월 7일 날은 해양 부분의 흡수원 관련해서 산림청과 같이 국회의원에서 국회의원실과 같이 농해수위 담당 의원실과 같이 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크게 국외 감축을 해나갈 수 있는지를 논의하려고 그러고요. 11월 13일은 우리 저기 혹시 바쿠에 오시는 분들은 캅29 현장에서 오늘 여기 참여하신 분들 상당 부분이 다시 참여를 하셔서 에너지, 산림, 해양 부분에 작년과 같이 주리스딕션 어프로치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에서는 산자위 다선 의원도 참여를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부처들과 같이 또 다른 국제 세미나를 할 계획이고 그런 걸 다 모아서 11월 26일 날 오후 3시부터는 저희들이 매년 하듯이 캅29 결과 공유 세미나를 하이레벨로 진행할 생각입니다. 여기 모든 행사들에는 저희들이 오늘 논의한 국외 감축 관련된 것들이 항상 중심적으로 논의가 될 거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저희들 행사 공지를 봐주시면은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쉽지만 저희들이 오늘 많은 새로운 흥미와 또 퀘스천들을 가지고서 끝낸다는 거는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만나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저희들이 하는 노력들을 진전시킬 그런 여지가 많다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뉴욕에서 이렇게 참여해주신 UNDP의 레티샤에게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회의가 있어서 먼저 떠나시지만 김영석 팀장님 그다음에 끝까지 아주 좋은 말씀해주신 이수민 박사님과 최수태 팀장님께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점심시간 시작됐는데도 이렇게 남아 계신 여러 어디어분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저희 국외 감축 에너지 부분의 국외 감축 세미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들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레티샤 have a good evening and I will see you later. 자, 그러면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